안녕하십니까. 엘스비어 장현주입니다. 연구 경쟁력 평가에 활용되는 평가 지표 중 사이발이라는 연구 성과 분석 솔루션에서 활용 가능한 평가 지표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매트릭스는 매우 많습니다. 이런 매트릭스는 다양한 목적에 따라 예를 들면 우리 기관이나 경쟁기관, 연구자의 성과 분석, 비교, 평가를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지표를 활용하는 목적은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 성과 평가 지표는 크게 두 가지, 즉 사이테이션 기준, 인용수 기준, 그 다음에 넌 사이테이션, 비인용수 기준, 예를 들면 플러맥스나 알트메트릭 같은 대안 지표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수 기준은 다시 논문의 인용수, 그리고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로 구분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인용수는 다시 한 번, 두 번, 누적된 인용수 기준인 절대적인 인용수, 그리고 주제나 연도에 따라서 고려한 상대적인 인용수 기준인지 구분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지만 논문을 이용한 수라든가 다운로드 수, 관심도나 멘션 등의 지표를 통해서도 논문이나 저널, 기관, 연구자의 영향력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제는 완벽한 평가 매트릭스가 없기 때문에 평가 목적에 따라서 여러 매트릭스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저널에 발표된 아티클과 해당 인용 비율을 비교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처럼 아티클의 20%가 전체 인용의 80%를 차지하는 걸로 확인됩니다. 저널에도 파레토 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영향력 지수가 높은 네이처나 사이언스, 셀 같은 저널에도 80% 논문은 인용이 잘 되지 않거나 거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영향력 지수가 높지 않은 저널이지만 히트치는 우수한 논문이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저널의 영향력 지수를 확인하면 누리오 사이언스 주제 분야의 저널 영향력 지수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좀 낮은 편인데 특히 인문예술 분야의 영향력 지수가 낮은 편입니다. 이제 특히 이 이유는 주제 분야별의 특성이라든가 저널 수, 논문 수, 저자 수도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이 여러 분야의 저널을 비교하는 것이 공평한 기준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려사항으로 논문이 발표된 후 언제 인용이 정점에 이르는지 등에 대한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논문은 최근에 발표된 것보다는 과거에 발표된 것이 더 잘 인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도 한번 관심 있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X축은 논문이 발표된 후의 시간 변화이고요. 오른쪽 기준은 논문의 인용수, 그리고 이제 이 오렌지 색깔의 논문의 인용수이고요. 왼쪽 기준은 논문의 다운로드 수, 그리고 이제 검정 색깔의 논문의 다운로드 수 그래프입니다. 이제 논문의 인용은 논문이 발표된 지 4년 정도 지나면 정점에 도달하는데요. 반면에 논문의 다운로드 이용은 논문이 발표된 지 한 1년 정도 지나면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전에 이 기간 동안을 논문의 다운로드를 통해 평가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위에 몇 가지 경향들을 다양하게 참고해서 목적에 맞는 매트릭스를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버를 통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평가 매트릭스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바를 통해서 활용 가능한 매트릭스는 한 30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히 활용되는 지표를 4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생산성 지표, 양적 지표인 스칼라리 아웃풋은 논문이 몇 편 출판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고요. 두 번째는 연구 영향력, 그다음에 질적인 인용에 관련된 지표입니다. 사이테이션 카운트는 논문이 인용된 수이고요. 사이테이션 퍼 퍼블리케이션은 논문의 전체 인용수를 논문수로 나눈 논문 한 편당의 인용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H인덱스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물리학자 허쉬가 개발한 지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양적인 논문 출판수를 기준으로 인용된 수를 고려해서 산출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특정 저자의 H인덱스를 산출한 결과를 보시는데요. 논문을 넘버링하고 논문의 이제 인용수가 높은 것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논문수와 이제 인용수가 만나는 지점이 H인덱스가 됩니다. 즉, 이 저자의 H인덱스는 13이 되고요. 이 저자가 120편 정도의 논문을 발표했지만 이 중에서 13편이 13회 정도 인용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H인덱스는 QS의 주제 분야 랭킹에서 연구력 부분에 이제 30% 정도 최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이고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두 번 누적된 인용수가 아니라 이제 논문이 발표된 연도나 주제, 논문의 타입에 따라서 표준화한 지수를 필드 웨이티드 사이테이션 임팩트 FWCI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를 상대적인 피인용 지수라고 하고요. BK21호에서는 보정 피인용 지수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이제 FWCI 설명을 드릴 때 주로 이제 세 가지를 안내 드리는데 생각해 보셨을 때 2015년 논문하고 2019년 논문하고 비교하면 아무래도 2015년 논문이 더 잘 인용될 겁니다. 그리고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과학기술 쪽이 더 인용이 잘 될 거고요. 아티클 리뷰 컨퍼런스가 있을 때 통계적으로는 리뷰가 훨씬 더 인용이 잘 됩니다. 때문에 논문이 발표된 연도, 논문의 주제, 논문의 타입에 따라서 인용을 산출하고 이를 전 세계 평균 1로 정규화한 지수이고요. 실제 예를 보면 특정 대학의 이제 지표인데요. FWCI가 1.47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 대비 47% 이상 인용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특정 논문 P1의 FWCI를 산출하는 과정을 보면 P1과 같은 연도, 같은 주제, 논문 형태가 같은 논문들의 전 세계 평균 인용수가 분모가 되고 P1의 인용수가 분자가 돼서 요 P1의 FWCI가 산출이 됩니다. 요 주제 분야는 스코퍼스에 기반하고 있는 300여 개의 주제 분야를 기반으로 해서 산출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FWCI가 TH 세계대학 평가에서 특히 인용 부분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크게 적용되고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랭킹에 관심 있는 기관이라면 꼭 이해해야 하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가장 인용이 잘 되는 논문이면서 해당 분야를 리딩하고 있는 논문을 찾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은 고인용 논문, 즉 Publication in Top, Output in Top 10 Citation Percentile 같은 지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논문의 인용수라든가 FWCI 기준으로 해서 상위 1%, 10%에 해당하는 우리 기관 연구자의 고인용 논문 비율, 그다음에 고인용 논문을 확인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고인용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우리 기관의 연구자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널의 영향력 지수 기준으로 보면 상위 10%, 1% 전에 발표하고 있는 영향력 지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저널의 영향력 지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스코퍼스의 저널 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저널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이트 스코어 지수부터 보시겠습니다.
2019년 사이트 스코어 산출 방법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는 것이 더 쉬운데요. 특정 저널에 2016년에서 2019년 발표된 논문이 분모가 됩니다. 단, 문헌 타입이 아티클, 리뷰, 컨퍼런스, 북챕터, 데이터 페이퍼만을 기준으로 하고요. 분자에는 이 5개 문헌이 2016년에서 19년 동안 인용된 수가 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트 스코어 산출 방법은 스코퍼스의 저널 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산출을 따라서 해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투명하게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셀의 사이트 스코어 지수가 58.7이라는 것은 이 사이트 스코어 논문들 한 편당 58.7회 정도 인용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인의 스키마고에서 개발한 지수인 SJR은 학술지의 명성에 따른 지수입니다. 모든 인용을 동등하게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전제 하에 우수한 저널이 발표되면 더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산출이 되고요. 3년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고 지금 산식이 보시는 것처럼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산출해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 평균 1로 맞춰서 1보다 크면 평균 이상, 낮으면 평균 이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경제 이공계 대학 평가에서 SJR을 기반으로 대학의 연구 영향력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공계 대학 평가에 관심 있는 기관은 이 지수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에서 개발한 지수인 스닙은 학술지의 주제에 따른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널의 주제 분야별로 인용 패턴이라든가 저널 수라든가 참고 문헌 등이 다른 것을 감안해서 산출한 지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산출식은 SJR처럼 복잡합니다. 직접 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요. 역시 전 세계 1을 1로 보정해서 1보다 크면 평균 이상, 낮으면 평균 이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큰 장점으로는 여러 다른 분야의 저널들 간에도 영향력 지수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지수가 이제 공동연구입니다. 국제협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하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저자가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한 경우를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 국제협력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국제협력을 통해 발표된 논문의 한 편당 인용수를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 임팩트라고 합니다. 협력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연구협력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자와 미국 다른 나라 등의 저자 공동으로 발표한 경우가 국제협력, 그리고 서울대학교 저자와 연세대학교 저자가 협력한 것이 내셔널 콜래보레이션 내 협력, 그리고 고려대 의대와 고려대 공대 교수님이 협력한 경우를 기관 간 협력, 그리고 단일 저자가 발표한 논문을 싱글 오소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형태의 협력으로서 성균관대학교하고 삼성이 협력한 것을 산학협력이라고 합니다. 해당 협력별의 논문당 인용수와 FWCI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FWCI는 국제협력을 통해 발표된 논문이 통계상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QS나 TH 등의 랭킹에 관심 있는 기관들은 이 국제협력 지표 또한 관심 있게 활용하고 있고요. TH에서는 2.5%, 그리고 QS의 아시아 평가에서는 10% 정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인용이 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용이 일어나기 전에는 논문의 이용이나 다운로드 수를 통해 평가하자는 의견들이 있다라고 공유해 드렸습니다. 논문을 읽어야 인용이 되기 때문에 이 뷰 지표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이 많이 읽혀져야 되니까 논문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전략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뷰를 연구 관심도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을 많이 홍보해서 논문이 많이 읽혀지게 하고 논문이 많이 인용되도록 하는 이러한 순환 사이클을 가지고 논문이 인용되도록 하는 전략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사이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지표 중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지표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